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학년 원종혁군.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제가 처음에 서울대를 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전교 300등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에 제 목표를 이뤘어요. 해서 안 될 거는 없잖아요. 전교 300등이었던 그는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종혁군의 방에는 아직도 수험생 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 풀어본 문제집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공부했을 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책들만 모아놨어요. 이것도 그렇고 분석 자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수할 때 만들었던 오더노트예요. 수학하고 과학.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이 너덜너덜해졌네요. 대학 입시를 3번이나 치르며 치열하게 공부한 흔적들이다.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여달라는 말에 서랍에서 성적표를 꺼냈다. 종혁군의 성적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1학년 때 성적표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과목 등수가 345등, 94등, 375등, 559등, 580등 이러고 제일 잘 나온 과목이 80등 정도 되고요. 고3 때는 다 맞은 과목도 여러 개 있고 제일 못 나온 과목이 56등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종혁군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전교 300등을 오가는 중하위권의 성적이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전교 20등, 그리고 3학년 때는 성적이 반 1등, 전교 7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첫 모의고사 점수는 500점 만점에 180점. 하지만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삼수를 하던 시절에는 최고 482점까지 성적을 끌어올렸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교 한 몇백 등 올랐을 거예요. 아마 한 300등 이상 올라왔을 거예요. 3월 처음 제가 봤을 때 반에서 4등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3학년 마칠 때 좋은 결과를 또 갖게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군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종혁군은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빠져 있었다. 틈만 나면 노래방을 찾는 공부하는 담을 쌓은 학생이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대학 입시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심지어 중학교 4학년 때는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집도 나가고 그랬었는 적이 있었는데 막 책상에는 앉아 있어요. 이 연필을 막 돌리면서 그냥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밤중에 큰 소리도 많이 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성적표가 나온 날. 그날도 어김없이 종혁군은 자고 있었다. 한번 시험 보자. 나보다 못 봤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친구의 한마디에 종혁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몇 점 맞아야지 어디 학교 가고 수시랑 정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1학년 마지막 시험 때 주위 친구들이 시험을 다 잘 본 거예요. 근데 제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이 성적 맞아가지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괜히 앞날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제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남들도 다 하는 공부.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서울대를 목표로 잡았어요. 지금 당장은 힘든 목표일지 몰라도
높은 곳을 목표로 잡아야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에 맞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종혁군이 세운 목표는 서울대였다. 맨 처음에는 얘가 미쳤나? 한번 가볼 테면 가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가면 우리 학교에서 100명 넘게 가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객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대를 가겠다고 주위에 선전포고까지 한 종혁군. 하지만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1등을 하는 친구였다. 1등의 친구를 한번 따라해보자고 종혁군은 마음먹었다. 친구가 푸는 문제집을 나도 사서 풀고, 수학을 공부하면 나도 수학, 잠을 자면 나도 똑같이 잠을 잤다.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했다. 종혁군은 1등의 친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공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따라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주위에서 쟤는 뭔데 1등을 따라하나,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 이런 시선도 별로 곱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목표가 높았기에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1등에게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1등을 따라하다 보니까 느낀 게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집중해서 자기 공부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1등의 친구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친구의 공부량과 공부 시간은 종혁군의 상상을 초월했다. 목표로 삼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 완전 초보. 종혁군에게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고역이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앉아있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공부하러 가면은 30분도 안 돼서 뭐 물 마시러 가고 뭐 20분 있다가 뭐 또 자고, 친구가 와서 부르면은 얘기하고 나가서 놀고,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 앉아있는 습관부터 길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집중하며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때 종혁군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수학을 활용했다. 수학은 종혁군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단순 계산 위주의 문제량이 많은 수학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었다. 수학 덕분에 확실한 졸음 방지를 할 수 있었다. 이 문제집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풀었던 수학 문제집인데요. 문제들이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공식을 대입하면 풀리고요. 이쪽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공식이 대입하면 바로 풀리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풀면은 되게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수가 많고 쉬우니까. 이제 펜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해서 이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종혁군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대성공.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공부 시간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점에 종혁군은 과목을 바꿨다. 하지만 새로운 과목의 책을 펼치는 순간 집중력은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온통 모르는 내용뿐이다 보니 금세 실증이 나서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종혁군은 다시 수학으로 돌아갔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고1 겨울방학 2달 동안 수학 한 권의 문제집을 3번이나 반복해서 풀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의 기초는 더욱 탄탄해지고 다른 과목에 대한 집중력도 점점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완벽하게 들이는 순간 그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다.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굉장히 초조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미 목표를 정했는데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무조건 버티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앉아 있어도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루에 15시간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됐죠. 한 번 시작한 공부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힘들다고 느낄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좀 이상했어요. 어색하고 공부를 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죠. 정말 땅을 파겠구나 이걸로 연필로 땅을 파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진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장 가자. 공부해야 돼. 공부야 매장 가자. 나중에.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값진 것은 없다. 내신은 전교 300등에서 20등으로 모의고사 점수는 100점 이상 올랐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경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가 서울대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네가 서울대 가면 뭐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이러던 친구들이 네가 서울대 안 가면 누가 서울대를 가겠냐. 이렇게 반응이 바뀌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종혁아, 주스 마셔. 남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남보다 늦은 시간까지 더 열심히 공부했던 종혁군. 목표한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와 삼수라는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부모님 덕분이었다. 언제 개강이냐? 9월 1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종혁군이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공부에 매진하는 종혁군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오늘 영능전도 본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 때 처음 6월달, 7월달까지 참 영어 성적이 그렇게 안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 안 했을 때 그 영어 성적이 100점 만점에 한 30점, 40점이고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 6등급씩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영어가 제일 걱정이 됐었죠. 끝까지 종혁군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영어였다.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 교과서에 아는 단어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보니 한 문장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다. 1학년 때는 푸는 법 자체를 몰라서 찍고 자니까 30점대가 나오고 2학년 때는 처음에는 해도 5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풀어도. 대학 입시에서 외국 영역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못하면은 갈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기초가 부족할 땐 처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종혁군은 중학생들이 보는 단어책을 가져다 외우기 시작했다. 남보다 쉬운 공부를 하는 데다 친구들을 얼른 따라잡겠다는 생각에 공부량을 2배로 늘렸다. 첫째 날에는 여기서부터 한 50개 정도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첫째 날에 봤던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50개를 또 보는 거죠. 여기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첫째 날과 두 번째 날 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운 다음에 이제 새로 50개를 또 외우는 거죠. 종혁군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일명 단어 누적 학습법을 사용한다. 매일 새로운 단어 50개를 외우고 이전에 외운 200개의 단어를 누적해서 외우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 250개의 단어를 외웠다. 종혁군의 단어 공부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 손으로 직접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것. 이 방법은 종혁군에게 효과 만점이었다.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니 똑같은 방법으로 고등학교 과정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암기에는 어떤 요령도 통하지 않는다. 단어가 외워질 때까지 쓰고 또 썼다. NT 골동품 어드밴스 2점. 단어를 제대로 외웠는지에 대한 점검도 잊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는데도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생겼다. 그런 단어들을 따로 표시해두고 한 권의 노트에 모두 옮겨 적었다.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었다. 제가 단어를 5일 주기로 외웠는데 단어를 5번 보면서도 외워지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체크해뒀고 이제 그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단어장에 정리해 놓는 거죠.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지사. 그래서 종혁군은 자투리 시간에 이 단어장을 보며 부지런히 단어를 점검했다. 단어로 영어 기초공사를 탄탄히 한 종혁군은 그 다음 단계 영어 문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문장에 적용된 성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복잡한 문장 구조도 생각보다 단순해진다. 지금 이 제시문에 있는 문장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있는 문법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문장의 주요 성분을 알파벳으로 표시했는데요. S는 주어, V는 동사, C는 보어, O는 목적어예요. 그리고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지만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어구는 대괄호로 표시를 했고요. 문장을 끊어있는 부분은 슬래시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수식 어구가 수식하는 부분을 화살표로 적었고요. 대명사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적어줬고요. 제가 아는 문법 사항이 나오면은 밑줄을 긋고 그 부분이 어떤 문법 사항을 나타내는지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 정확한 해석 또한 가능해졌다.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기본 구조만 알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종혁군은 문법책에서 예시로 드는 짧은 문장들을 외우기 시작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1000개가 넘는 문장을 외우다 보니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긴 문장도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었다. 문장들은 구조가 서로 비슷하더라고요. 긴 문장이라고 해도 짧은 문장 여러 개를 이어놓은 형태거나 짧은 문장에서 수식 어구를 복잡하게 갖다 놓은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긴 문장들도 해석이 쉽게 됐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영어.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종혁군은 첫 번째 치른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불과 2년 만에 일궈낸 성과였다. 제가 문장을 끊어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문장을 읽어도 구조는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어 문장을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죠. 시작은 분명 남보다 늦었지만 종혁군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2번의 입시 실패를 거치고 삼수를 했지만 종혁군의 공부 태도와 목표에 대한 열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적은 계속 올랐다. 삼수 끝에 목표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종혁군. 노력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수험생활 때 제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 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위해서 남들보다 수능에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했었고요. 그만큼 제 합격 기쁨은 더 컸죠. 진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 부모님도 껴안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고요.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이래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간 승리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죠. 꾸준히 하면 진짜 못할 게 없다. 진짜 물로 바위 깨기 있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관악구에 위치한 청소년 자활센터. 이곳에서 종혁군은 학습 상담 자원봉사를 한다. 한 반년에서 9개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면 될 거야. 공부 습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은 모두 종혁군이 전담한다. 전교 300등이었던 그가 서울대에 가기까지 말 그대로 공부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종혁군.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는 일이 그에겐 뜻깊다. 그동안 제가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해보고 싶어요. 아직 제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종혁군에게 공부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없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공부를 즐기는 법도 알게 됐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원종혁, 그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좌절과 실패의 순간은 온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예전과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착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성세연군. 좌절을 딛고 다시 쓴 그의 수능 정복기. 그 역전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수업은 저기 위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가요? 가려서 안 보인다. 새야 새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바트 예스라고 하겠어? 있다고 하겠어? 올해 1, 1학번 신입생이 된 세연군. 오늘은 세연군의 학교를 구경하겠다고 형이 찾아왔다. 저기가 심리학과 건물이야? 학교 가는 거 어때? 그냥 재밌어. 그냥. 재밌어? 그때 우리 방황하고 공부 안 한다고 떼쓰고 떼쓰고. 아유 이 자식 대학이나 갈까 했는데 진짜 그때 연세대학교도 진짜 기특하네 진짜. 진짜 그때 얘기 왜 하고 있어? 어휴 창피하게. 창피하기 그냥 다 지난 일인데 굉장히 뿌듯하죠. 저도 친구들 많을 때마다 맨날 자랑하고 다녀요. 내 동생 드디어 이번에 연대 갔다고 친구들 많을 때마다 항상 자랑하고 다녀요. 큰 자랑이죠 동생이. 그래 철 들었으니까. 동생의 대학 입학을 유난히 자랑스러워하는 형. 세연군의 대학 입학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형 봐서 알잖아. 대학 입학 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세연군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간다.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 오랜만에
처음이라 들어보는 말이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학교 다녔습니다. 아유 그래 장하다 아주. 흔한 인사말에 기뻐하는 어머니. 사실 세연군은 대학 신입생이 되기까지 남들과는 다른 조금 먼 길을 돌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던 것이다. 연세대학교 막 그랬거든요. 나는 연세대학교. 세연이가 대학 가면 보여주려고 그냥 여지까지 다른 것들은 다 없앴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 보여줄까? 보여줘.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세연군의 물건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학생증이었다. 이게 뭐야? 이거 뭔지 기억나? 봐봐. 학생의 신분임을 증명하는 물건, 학생증. 스스로 학교를 떠나면서 세연군은 더 이상 학생증을 쓸 수가 없었다. 여기도 돌아보는 시간도 많지. 뭐 어디에서 증명 신분증이 필요할 때 네가 청소년증을 발급받더라고. 그때 그랬지. 맞아. 근데 그거를 보는데 너가 아직 학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 이제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엄마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뭔가 무섭다? 당시 세연군의 갑작스런 선택에 어머니의 마음고생도 컸다. 기분 찹찹했죠. 찹찹하고 이제 진짜 말로는 한다고 했는데 근데 워낙 쟤는 진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마음이 떠났는지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할 생각이 없었고 얘가 마음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위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얘기가 계속 많이 들리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주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짜증나 공부하기 싫어. 그냥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자퇴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일단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학교를 떠나면 그저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세연군은 믿었다. 맨 처음에 딱 자퇴하고 나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하지만 구속 없는 자유는 곧 상실감으로 이어졌다. 근데 딱 3일이 지나니까 그냥 무료해지고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그게 좀 소속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자퇴라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인생까지 자퇴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해가지고 펜을 다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은 세연군. 가장 먼저 꺼내든 과목은 언어 영역이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던 터라 책을 읽듯이 읽으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자신감에 선택한 과목이었다. 쉽게 생각한 언어 영역. 세연군은 큰 부담 없이 공부를 시작했다. 시간을 재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해답을 보며 틀린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좀처럼 점수는 오르지 않았고 세연군은 초조해졌다.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좋다는 방법 다 써보고 시간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투자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점수는 제자리고 그냥 뭐 풀면 풀수록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냥 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잘못이다 하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좀 믿을거나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해설지가 선생님이자 친구였기에 세연군은 공부를 할 때 해설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렇게 늘 해설지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점수는 제자리. 고민하던 세연군은 어느 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해설지마다 공통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다. 제가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깨달은 내용인데요. 답지의 이 부분을 볼게요. 1문단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그 아래는 3문단에서 그 다음은 2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해설에서는 결국 지문에 답이 있으니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해설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세연군. 하지만 세연군은 지문을 확실하게 믿어보기로 하고 과감하게 해설지를 버렸다. 지문에 집중하기로 한 세연군은 먼저 지문을 읽는 방법부터 바꿨다. 일정 시간 내에 지문을 빨리 읽던 습관을 버리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지문을 정독했다. 지문을 정독할 때는 꼼꼼히 읽으면서 단락별로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으면 처음에는 하나를 읽는데 30분 이상씩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지문 전체 주제까지 간단히 정리가 되면 지문 정독이 끝나는 것이다. 지문을 정독한 후 문제를 풀 때는 각 선지의 근거를 일일이 지문 속에서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사실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근거를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답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이때 문제마다 다른 색으로 근거를 찾아 표시하면 복습을 할 때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보기에 유용하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각 선지들의 근거를 여기 지문 속에서 정확히 찾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딱히 해설지를 보지 않아도 지문만 정독하고도 이게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세연군의 언어 영역 문제풀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시켜보자. 이 문제의 경우 지문을 읽고 난 후에 선지들의 근거를 찾아보면 1번, 2번, 4번, 5번의 근거는 각 단락에서 하나씩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3번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 현상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세연군의 공부는 계속됐다. 꼼꼼한 지문 분석으로 문제풀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세연군. 이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었다. 작가의 성향이나 시대적 상황 등 배경 지식과 시적 표현 등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시문학 지문의 경우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하는 게 힘들었던 것이다. 또 선지의 표현 중 어려운 용어들도 발목을 잡았다. 세연군은 이런 문제들이 수업을 듣지 못한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 분석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문제에 제가 모르는 문학적 용어가 나왔을 때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거의 다 배우고 왔지만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문제를 틀렸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외웠었어요. 자퇴 후 학교 선생님이 없었던 세연군. 그런 세연군에게는 문학적 용어나 표현들을 설명해주는 인터넷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평소 공부하다가 체크해둔 어려운 용어들은 단어 노트를 만들어 뜻을 받아 적고 반복해서 익혔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시간에 세연군은 더 열심히 방법을 찾고 노력했다. 학교를 떠나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 하지만 세연군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자퇴를 하고 나서 선생님께 쉽게 배울 만한 내용들도 제가 어렵게 찾아배웠었거든요. 이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자퇴를 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자퇴를 안 했으면 이거 쉽게 배울 만한 내용인데 왜 내가 자퇴했지? 그냥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만큼 대학을 합격했을 때 기쁨도 남들보다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네, 이제 한번 강의 시작해 볼게요. 1번 위글로버와 피해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알아낸 거죠. 세연군은 문제를 다 풀고 난 후 자신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강의를 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온전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생략의 구축이 세연군은 자기 자신에게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한 내용을 복습했고 몰랐던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막힘없이 강의가 끝나야 그 단원의 공부도 끝났다. 발견했어. 마전 문화의 말피기도 뭔가를 발견했어. 이렇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 후 치른 첫 번째 수능 시험. 언어 영역에서는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세연군이 놓친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 수능을 봤는데 언어는 그냥 잘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 좋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아 진짜 대학 갈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사회탄 걸 딱 봤는데 어머나 이게 웬걸? 흰 거는 종이고 그냥 검은 건 글씨더라고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가 그냥 사탐이 대부분 암기 과목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상 암기를 싫어해가지고 사탐 공부 약간 등하시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딱 수능 시험 전날까지 사탐은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정말 저 공부 딱 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노력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학교를 떠난 이후 모든 것이 실패의 연속인 것만 같았다. 그렇게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세연군은 마음을 다잡았다. 암담하더라고요. 그냥 숫자가 그냥 네 그냥 그랬는데 내가 왜 자퇴를 했을까? 자퇴를 해가지고 혼자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됐나? 아 나랑 공부랑 안 맞나? 그냥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암담해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사탐은 못 받긴 했지만 언어를 공부해서 잘 봤으니까 이제 사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1년 더 하면 되겠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한 세연군. 예전에는 암기 과목이 싫어서 공부를 아예 안 했지만 이번에는 피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해보기로 했다. 암기 과목은 그저 외워야 한다는 생각에 세연군은 일단 모든 내용을 무작정 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것 말고는 다른 공부법을 알지도 못했다. 암기를 싫어하긴 했지만 반복해서 외우고 나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자신감도 생겼다. 그런데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상황이 달라졌다. 분명히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마주하니 머릿속에서 외운 내용들이 엉키고 응용 문제라도 나오면 여지없이 헛갈렸다. 세연군에게 암기 과목은 목액가시 같은 느낌이었다. 정말로 하루 왼종일 외워도 다음날 되니까 딱 까먹더라고요. 문제를 푸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래서 또 외우고 해가지고 딱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던 거예요. 수능 때랑 똑같이. 이건 아니다 싶었죠. 역시 암기는 내 체질이 아니다. 그냥 그랬어요. 무작정 외우는 암기법의 한계를 느낀 세연군은 자신의 공부법을 바꾸기로 했다.
사회 탐구 영역을 암기가 아닌 방법으로 공부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세연군은 경제 과목을 선택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과목 경제. 하지만 세연군은 경제가 다른 암기 과목과는 다르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했다. 경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표를 보니까 개념들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인과관계가 뚫을 수 있더라고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면은 암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세연군의 경제 공부법은 이렇다. 먼저 주요 개념들을 찾아 개념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화살표의 방향이 곧 개념의 흐름이 된다. 즉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한 가지만 외우면 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개념들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1번 수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환율의 의미를 보면은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곧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 더 많이 살 테고 그럼 당연히 수출이 증가하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3, 4, 5번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유추하다 보니까 결국 이 환율 상승의 의미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딱히 외우지 않아도 떠오르더라고요.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 정리를 예로 살펴보자. 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외채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내용들이 파생된다. 세연군은 이 내용들을 다 외우지 않고 환율 상승이라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이해를 했다. 먼저 기본 개념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수출 증가란 결과가 이어지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봤다. 세연군은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상품의 수요 상승을 불러와 결국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친다. 환율 상승에서 파생되는 여러 내용들을 모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세연군은 이렇게 암기 노트가 아닌 원리 정리 노트를 만들었다. 이런 세연군의 공부법이 어떻게 문제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세연군은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 파악한 후 그 조건에서 각 문항들의 내용이 맞게 도출됐는지 일일이 증명했다. 이해하고 있는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사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분명한 풀이법도 없다. 암기에 약한 세연군이 대안으로 찾은 공부법이지만 어쩌면 가장 공부의 정석에 가까운 방법을 스스로 찾은 건지도 모른다. 저는 예전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가격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전부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기억이 하나 안 나면은 그냥 틀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원화 표시가는 늘어나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채 부담은 증가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유추해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만 알면은 나머지 부분은 외울 필요 없이 유추를 해가지고 쉽게 풀리더라고요. 외울 필요 없이. 세연군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환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1번의 경우 환율이 증가한다는 의미만 정확히 알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와의 원화 표시 가격이 증가하므로 외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확인하면 5번의 경우 달러와 송금 부담이 커져야 하는데 송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 물론 제 방식이 시간에 대해서는 약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인과관계에 따라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1학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꼬아 지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경제 문제 중에 6개 국가의 조건들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높은 점수가 배정된 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 하나였는데 세연군은 다른 문제처럼 쉽게 풀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의 경우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중국, 호주 총 6개 국가의 환율을 비교해야 하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다. 하지만 세연군은 각 문항마다 달라지는 조건을 일일이 확인했고 5번의 경우 미국 달러와 대비 유로와 절상률이 원화 절상률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시작하여 원리를 따져보니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자퇴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부법을 하나하나 스스로 찾아야 했던 세연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오래 힘들게 걸어야 했지만 세연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1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뒀고 세연군은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딱 성적표를 봤는데 1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때는 놀란 게 옛날에는 성적이 왜 이러지 정말 안타깝다라는 느낌에서 놀랐다고 하면은 그때 받고 나서는 너무 기쁘다 이게 낸 게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에서 너무 놀랐다고 할까요? 정말 너무 기쁘다는 말 말고는 정말 따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된 세연군. 남다른 과정을 거쳐 다시 학교라는 틀로 돌아온 세연군은 요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즐겁다.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세연군은 스스로 성장했고 깨달았다. 저 같은 경우는 먼 길 약간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똑같이 결국 가야 될 길인데 살짝 요 잠깐 힘든 게 싫어가서 돌아보니까 결국은 더 힘들게 오게 되더라고요. 요령 부리지 않고 그냥 정석적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쉽고 보람 있구나. 그냥 그런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말한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그 새벽이 가장 춥다고. 그러니 지금은 좌절하지 말자. 가장 어두운 순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을 지나면 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당당히 선 세연군처럼 말이다. 꿈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제가 이겨내야 할 실현이라고 생각하니까 꿈은 바로 그냥 제 앞에 있더라고요. 주말을 맞아 집에 들른 석호군. 대학 입학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석호군의 중요한 주말 일과 중 하나다. 고맙습니다. 힘들다. 일주일에 하루 아들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날이라 어머니의 손이 바쁘다. 엄마, 내가 이제 과외를 하잖아? 근데 이제 돈 버는 게 힘든 거 알 것 같아. 그치. 지금 이렇게 따로 나가서 기숙사에 사니까 뭐 나가 갖게 되는 뭐 강조적인 관념이라든지 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진 만큼 좀 내가 스스로 져야 하는 책임도 생긴 것 같아. 평소에 안 쓰던 가계부도 막 써보게 되고. 대견하네. 사실 석호군의 가정 형편은 넉넉한 편이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게가 기울었고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을 얻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IMF 이후에 아빠가 그냥 사업 실패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냥 집안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엄마 아빠의 이제 이런 부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좀 이렇게 어리광을 부려야 되는데 부리지 못했죠, 애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친구들은 뭐 방과 후에 학원이다 뭐다 해서 다들 공부하러 가는데 저는 그냥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놀았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환경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집안 형편을 탓하며 공부를 멀리했던 석호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좀 멀리서 어머니를 봤어요. 좀 표정이 안 좋고 좀 우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뭐 항상 밝으시고 잘 대해주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힘든 거를 저와 동생에게 티 안 내려고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찡했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지금 뭐 어머니를 웃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상에 앉긴 했지만 사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게다가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장에는 교과서뿐이었다. 이 교과서로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섰다. 교과서를 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교과서를 다 그냥 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과서 내용을 통째로 외운다는 전략. 이를 위해 집에서 놀던 시간들을 암기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나갔다. 지극히 단순하고 조금은 무모한 공부법. 그러나 이 암기법이 효과가 있었다. 성적도 조금씩 올랐고 공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선택을 하게 된 게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자는 암기였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 모르는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방향성도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에 슬슬 재미를 느껴가던 무렵 석호군은 난관에 부딪혔다. 암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과목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영어.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영어 지문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해석을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다 보면 지문을 암기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석호군은 예전에 봤던 단어장이 떠올랐다. 단어의 품사별로 페이지의 색을 구분한 단어장. 석호군은 단어장의 구성을 암기법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먼저 4가지 색의 형광펜을 준비한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는 단어들 중 형용사는 노란색으로 칠했다. 마찬가지로 명사는 분홍색으로, 동사는 보라색으로, 마지막으로 부사는 주황색으로 구분했다. 그런 다음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내려갔다. 여러 번 이렇게 표시한 채로 읽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experience, 경험 이렇게 그냥 딱딱 매치시키면서 억지로 외웠는데 지금은 experience 하면은 내가 분홍색으로 칠했지? 그리고 나는 명사는 분홍색으로 칠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명사고 그리고 만약에 이 본문 그림을 떠올렸을 때
experience는 amazin이라는 단어 옆에 있었고 이 파일럿 그림 왼쪽에 있었고 뭐 1번이라는 숫자 아래 있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림처럼 마치 이미지화된 것처럼.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상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석호군은 단순 암기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이미지 암기로 영어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에 탄력을 받아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는 마침내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그냥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뭐 해도 얼마나 되겠어 내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공부를 해서 딱 반 1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되게 이제 기분이 좋았죠. 처음에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그냥 어머니를 웃게 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그렇게 딱 이제 중3 때 반 1등을 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 좋고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반에서 1등을 했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한번 전교 1등 해보자 뭐 이렇게 딱 목표를 잡고 못할 건 없잖아요. 당찬 포부를 안고 입학했던 고등학교. 과연 석호군의 바람대로 목표가 이루어졌을까? 사진했어? 석호군이 모교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에 그 야자 감독하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에서 온 게 아니라 대학생으로 와가지고 학교에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자부심을 있지. 느끼게 그래서 도움이 되고 어떤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석호군은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뿌듯하고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또 후배들 진짜 3년 다니는 동안에 아주 모범적인 모습만 보였어요. 그날 배운 거를 꼬박꼬박 복습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은 아주 상위층으로 잘 나왔어요. 영어를 중심으로 성적을 살펴보면 1학년 입학 후 2학년 말까지 내신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에 비해 늘 아쉬운 편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학교에서 보는 이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은 한정된 그 교과서의 어느 일정 부분의 시험 범위를 바탕으로 시험 보는 거고, 근데 모의고사는 포괄적으로 보는데 석호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일종의 선행학습이 좀 덜 되다 보니까는 이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성적이 좀 아무래도 좀 약했던 거죠. 특히 이제 모의고사 영어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모의고사는 아예 처음 보는 질문을 주고 그걸 이제 시간 내에 다 풀어야 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중학교 때 단어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단어를 알아도 이렇게 잘 처음 보는 질문은 잘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하는데 한계를 느낀 석호군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문법에 주목했다. 단어와 문장 암기만으로는 내신과 모의고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일단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를 바로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하면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그동안 왜 지문 해석이 어려웠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문장 구조에 따라 단어의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전에는 그냥 단어만 가지고 막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기본 문법을 배운 다음에 해석하니까 기본 문법만 알아도 그것만 봐도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모르고 봤을 때는 나는 해부의 과거형 가졌다, 그를, 그리고 내 차를 수리했다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have는 목적어가 왔을 때 동사 원형에 오는 사역동사거든요. 이런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나는 그 남자가 내 차를 수리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문법이 두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두세 문제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고 나머지 독해만 열심히 해서 맞추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생소한 지문이 나와도 그 지문의 이제 해석을 위해서 정말 문법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기초 문법을 공부한 후 석허구는 다시 고1 모의고사로 돌아갔다. 고2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단어만 믿고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어 영역에서 문법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문법 문제를 하나 더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기본 형식을 가지고 문법을 알면서 문제를 푸니까 달랐어요, 느낌이. 왜냐하면요, 이 첫 문제 같은 경우에 형식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었다면은 문제를 읽다가 동사가 나오고 여기도 뭔가 동사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해석을 할 때 헷갈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지금 형식을 배워나서 보면은 이게 삼형식인 걸 알았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그냥 끊어주는 걸로 딱 보면은 밀집하게 정착이 된 문이죠. 즉, 이 말은 즉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데, 이 부분이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의미전달에 지장이 없으니까 추가적인 거랑 중요한 거랑 구분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냥 막 주어지면 계속 읽기 바빴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읽는 데 집중이 되고 한 번 읽었을 때 그 의미가 잘 파악이 됐어요. 문장의 오형식을 정복한 후 석허구는 독해에 한결 자신감이 붙었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막힘없이 풀 수 있었다. 그렇게 모의고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듯 했지만 난관은 또 있었다. 난이도를 높여 3학년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 석허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문장 구조를 분석했지만 왠지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문장의 오형식만으로는 해석이 힘든 문장들이 등장한 것이다. 거기랑 똑같이 3학년 것도 뭐 문장 구성이라든지 형식 이런 건 알겠는데 해석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단어가 어렵다든지 처음 보는 문법이나 수거가 나와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even if를 봤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이거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주어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문장에는 주어동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he would be more likely to, 처음에 이것을 해석을 봤을 때 되다, 더, 좋아하게 이렇게 해석하니까 아예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면은 come with, 처음에 해석을 할 때 오다, 올라가다, 뭐 함께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한 말이 돼버려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be likely to, come with 둘 다 수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잘 해석을 하려면 이러한 문법들이나 수거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요. 지문이 길어질수록 한 문장 속에 해석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수거들이 많이 등장한다. 석허구는 이런 중요한 표현들을 따로 노트에 정리하여 확실하게 숙지하기로 했다. 노트를 정리할 때 단순히 수거의 뜻만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수거가 사용된 예문까지 같이 정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로, 목적어, 투동사 이렇게 외우고 목적어가 투동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외웠는데 막상 문제 풀면서 접하게 되는 지문은 원로도 나오고 목적어가 엄청 길어지고 저 뒤에 투가 있으니까 물론 나는 이렇게 외웠지만 지문을 접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거나 헷갈리게 일수했어요. 아무리 내가 문법이나 수거를 많이 알고 적어놨어도 실제로 쓰이는 지문에서 이게 내가 공부했던 문법이구나, 내가 공부했던 수거구나
이런 걸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문까지 적어가지고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알 필요를 느꼈어요. 단어 암기부터 시작해 문장의 오형식과 수거 표현까지 석호군은 영어 공부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냈고 스스로 한계를 극복했다. 그렇게 치열했던 고2 겨울방학이 지나고 고3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 다가왔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제 기분이 좋아서 잘 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해석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10분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30번대 풀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 이제 불안했죠. 나 아직 다 못 풀고 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 석호군은 시간 내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 결과는 78점.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알겠더라고요. 영어라는 게 물론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보는 영어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그 지문을 해석을 해서 다 푸는 거니까 시간 싸움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 이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그 시험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3 첫 번째 모의고사를 망친 석호군. 아무리 독해를 잘한다고 해도 시간 내 풀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었다. 석호군은 문제를 풀 때 유난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유형들을 골라낸 후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계속 다시 읽네. 방법을 꼼꼼히 적어보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지문과 선택지를 다시 읽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뽑아서 이렇게 어떻게 풀었는지를 봤더니 순서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문장을 한번 읽고 그리고 A, B, C 이 순서대로 다 읽어봤어요. 다 읽었는데 바로 순서가 무엇인지는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이 제일 처음이니까 읽어본 후에 A랑 맞춰서 같이 두 개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한번 B랑 읽고 이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C를 이어서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A가 그 다음에 올 걸로 자연스러우면은 A 다음에 B가 뒤에 온다면 같이 두 개를 읽어보고 아니면 C가 온다면은 A랑 C랑 같이 읽어봐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르다 보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거진 4번 읽게 되고 A도 4번 읽게 되고 B도 3번 정도 읽게 되고 C도 3번 정도 읽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읽게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문제를 풀기 위한 능동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능동적인 해석이란 어떤 것일까? 순서 배열 문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전에는 하나하나 대조하며 순서를 맞추다가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석호군은 주어진 문장과 ABC 지문의 뜻을 먼저 간단히 요약한 후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순서를 배열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문장을 볼 때보다 한결 쉽고 간결해진다. 순서배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아이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한 연구가 아이들이 과학자처럼 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약하고 나서 문제를 푸니까 다시 여러 번 읽을 필요 없이 주어진 요약만 가지고도 순서를 배열할 수 있어서 바로 답을 골라냈어요. 문장 넣기 문제의 경우 능동적인 해석이란 이렇다. 먼저 지문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주어진 문장만을 해석한다.
그런 다음 이 문장의 앞뒤로 어떤 내용이 배치될 수 있는지 먼저 추론해 보는데 이 과정은 지문을 읽는데 집중력을 높여주었다. 그러고 나서야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추론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만나면 기억해 두었다. 정답을 찾는데 큰 힌트가 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전개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3번의 위치가 적절한 답이 되는 것이다. 빈칸 추론 문제의 경우에는 선택지를 미리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선택지는 덮어두고 먼저 지문을 해석한 후 이야기의 흐름상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어울릴지 미리 추론해 본다. 여기서는 앞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자기 평가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선택지를 보고 앞서 내가 추론한 내용과 유사한 의미의 문장을 찾는다. 여기서는 4번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답이 된다. 저에게 진짜 영어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과목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뭐 암기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슬럼프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문법과 수거를 공부하면 해석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시간 관리라는 슬럼프를 만나고 그렇지만 이제 유형별 분석 공부를 통해서 다 잡은 것 같다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은 뭐 슬럼프가 없다 정말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 성적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서 훈련한 결과는 어땠을까? 석호군은 3월 모의고사 이후 꾸준히 점수가 올랐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3문제만을 틀려 93점에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제가 노력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슬럼프도 많이 만나고 그거 해결하려고 또 방법도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수능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이제 뭔가 인간 승리를 한 기분? 네, 그런 게 들었죠. 일요일 오전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성당을 찾았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가족이 있기에 그마저도 감사한 시간이었다. 저의 꿈은 사회복지 CEO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이 봄의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다. 치열하게 자신의 꿈을 찾은 석호군. 이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